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상 초유 최악의 오폭 사고가 경기도 포천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미 연합 사격 훈련을 하던 전투기가 예정했던 관역이 아닌 엉뚱한 곳에 수발의 폭탄을 떨어뜨렸고 그중 한 발은 주민들이 사는 마을에 떨어져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폭탄 한 발이 축구장 한 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규모라는데 사망자가 없는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탄이 떨어진 마을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승훈 기자가 오늘 상황 정리했습니다. 성당 앞 파란 트럭이 지나는 도로 주변에 갑자기 폭탄이 터집니다. 화염이 가득 퍼지고 나뭇가지 등 파편이 사방으로 튕겨나갑니다. 마치 전쟁터 같습니다. 전쟁 났구나 하고 뛰쳐나왔다니까. 제트기가 바로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 같죠. 사람이 멍하고 있었어요. 순간에 된 거 이거 뭐.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마을에 갑자기 폭탄이 떨어진 건 오전 10시쯤입니다. 한미연합 사격훈련을 하던 전투기에서 8발의 폭탄이 관역이 아닌 곳에 잘못 투하됐는데 그 가운데 한 발이 마을로 떨어진 겁니다. 이로 인해 트럭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이 골절상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군인 등 5명을 포함한 1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놀래갖고 막 걔는 걔대로 막 어디가 막 처박혀버리고 나는 나대로 엎어져갖고는. 주민들은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며 아직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지나가더만 그냥 가더만 그냥 그만 펑하고 그냥 터지더라고. 기절을 할 뻔해서 그냥 아주. 소방당국은 대피한 주민들 가운데 추가 이송을 요청하고 있어 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우선 이승훈입니다. 어처구니 없이 민가에 잘못 투하된 폭탄은 건물과 교량 폭파용입니다. 한 개당 위력이 어마어마해 마을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고승영 기자가 피해 상황 알아봤습니다. 기와 지붕이 폭삭 주저앉았고 벽돌로 된 건물 외벽 한쪽은 뻥 뚫려버렸습니다. 맞은편 성당 건물 외벽도 여기저기가 뜯겨지듯 부서졌습니다. 완전 전쟁터 났네. 전쟁 났어. 폭탄이 가까이에 떨어진 트럭도 찌그러져 있습니다. 소리가 지진 난 줄 알았어 나는. 유리문은 산산조각이 났고 문짝은 골판지 종이가 찢어져 나가 이렇게 부서졌습니다. 마을에 떨어진 폭탄은 MK82라고 불리는 건물과 교량 폭파용으로 축구장 한 개 면적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파편이 튕겨나가는 거리는 1km 이상입니다. 실제 폭탄이 떨어진 곳에서 100m 떨어진 건물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 옛날 건물들이잖아요. 그 유창이 약하고 수양한 거고 막 떨어지는 거야. 그냥 막 그래서 바닥에 다 이만한 그 대리석 같은 게 박살이 났어. 이번 오폭으로 주택 5개 동과 성당 1개 동 등 건물 8개 동이 부서졌고 화물차 한 대가 파손됐습니다. 무고한 시민들께서 중경상을 입고 수채의 가옥과 차량이 파손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포천시는 군과 경찰 등과 함께 추가 피해 조사를 하고 사고 수습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는 전례를 찾기가 힘듭니다. 국방부는 조종사가 폭탄 좌표를 잘못 입력해 사고가 났다고 밝혔는데 좌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전투기 2대가 같은 실수를 잇따라 하는 게 가능한지 따져봐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에 폭탄이 떨어질 당시 화면입니다. 성당 앞으로 한 발이 쏟아지는 동시에 성당 뒤쪽으로 한 발이 더 떨어집니다. 이렇게 사격장 관역을 벗어나 떨어진 폭탄은 모두 8발입니다. MK82 일반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되어 사격장 외부 지역에 낙탄되었습니다. 비정상 투하 원인은 현재까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실수는 KF-16 전투기 2대의 조종사가 잇따라 했습니다. 좌표를 잘못 찍은 뒤 각각 4발씩 폭탄을 투하한 건데 목표한 관역과는 8km나 떨어진 민가 등에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좌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더미 사격이 아니고 실무장 사격은 사전 훈련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의문이 그거예요. 공군은 야외 기동 훈련은 계획대로 하지만 실사격 훈련은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은 철저한 문책과 사고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앞서 보셨듯 폭탄이 떨어진 포천 노곡리 마을의 피해가 심각한데요. 주민들은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곽승환 기자, 주민들이 지금 어디에 피해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 폭탄이 떨어진 곳에 나와 있습니다. 뒤로 보이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떨어진 오발탄에 집 한 채가 거의 반파된 모습입니다. 이곳 노곡리 마을은 불이 켜진 집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온통 컴컴한 상황입니다. 폭탄이 떨어진 직후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전체 57가구 가운데 30가구 주민들이 인근 콘도에 마련된 임시 거처로 이동했습니다. 마을의 집들은 대부분 지어진 지 최소 30년이 넘어 추가 붕괴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군과 경찰, 소방 등은 내일 오전 정밀 안전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사고 직후 불발탄 확인 작업도 했다던데 추가 폭발 위험은 없는 겁니까? 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군 당국은 주민들을 대피시킨 후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오발탄이 있는지 수색했습니다. 군 폭발물 처리반이 정밀 조사한 결과 오발탄 8발 가운데 불발탄은 없었습니다. 터진 폭탄은 현재 모두 수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포천시는 정부의 피해자 치료 지원과 노곡리 일대에 대한 전면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포천 노곡리에서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어제 TV조선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야당 의원의 유튜브에서 끌어내라는 첫 폭로를 하기 전 지인과 대화한 육성을 보도했습니다. 오늘 정치권이 하루 종일 시끄러웠는데 지금부턴 저희가 추가로 확인한 내용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변호인 선임을 놓고 지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던 곽 전 사령관에게 다스에디 민주당은 변호사 지원을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보니 간첩단 사건 연루자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였습니다. 조성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서울중앙지검에 혼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변호사 의중이라 자신이 말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구속 전에 3명의 변호사가 사임해 충격이 컸다고 진술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해제 직후부터 변호사 선임에 대한 고민이 깊었고 국선 변호사가 사건을 맡기도 했습니다. 내가 변호사는 고등학교 동기하고 후배들을 통해서 좀 해달라고 그랬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에서 곽 전 사령관을 만난 민주당 인사들은 변호사 소개를 제안했고 얼마 뒤 곽 전 사령관의 요청에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 A씨를 소개했습니다. A 변호사는 곽 전 사령관을 한 차례 만났지만 내란 사건이라 맡기 어렵다며 결국 거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변 소속의 A 변호사는 2023년 적발된 제주 간첩단 사건 연루자의 법률 대리를 맡으며 국정원 규탄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부의원은 아는 변호사가 A씨뿐이라 소개해준 거라며 A씨가 간첩단 사건을 맡았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지인에게 답답함을 토로하는 통화 당시 딸의 휴대전화를 사용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엮겠단다는 말까지 꺼낸 만큼 심리적 압박이 컸던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좀 기다려보자며 여러 차례 다독이는 지인에게 고민, 걱정, 복잡과 같은 표현을 반복하며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 간 대화 맥락을 차정승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날 밤 딸의 휴대전화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전화로 그래서 딴 걸로 했어. 걱정에 눈물이 난다는 지인에게 곽 전 사령관은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라며 누군가로부터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을 하라더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지인은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 무슨 양심선언이냐며 밑에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어디 있냐고 만류했는데 곽 전 사령관은 이어 내란죄를 언급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곽 전 사령관에게 지인이 다시 일단 좀 기다려보고 지켜보자고 당부했지만 여러 차례 한숨만 반복했습니다. 고민이다.
아들내미 딸내미 지금 어떻게 먹고 살게 할지 나 그것도 걱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지 나 지금 심장이 좀 복잡해 죽겠다.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은 가진 게 하나도 없다며 향후 재정적 도움을 요청했고 지인은 필요한 게 있으면 전화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번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인과 통화한 이후 새벽까지 이어졌던 긴박했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간 여단장급 지휘관에게 전화를 건 곽 전 사령관, 특단의 조치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새벽 1시쯤 공관으로 달려간 간부들과 1시간 반 가까이 대책을 논의한 걸로 파악됐는데요. 민주당 의원 유튜브 출연도 이때 이미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윤동빈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지난해 12월 5일 저녁 지인과 통화를 마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자정쯤 이상현 1공수 여단장에게 전화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부하들이 다치고 있다며 내일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란 취지의 언급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끝나고 다 말씀드리면 제가 답변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 상관의 눈물에 놀란 이 여단장은 특전사 주임원사에게 사령관의 심리 상태가 불안해 보이니 공관으로 가보라고 했고 새벽 1시쯤 주임원사와 방첩부대장이 공관에 모여 1시간 넘게 곽 전 사령관과 대책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참석자들의 증언을 들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그 자리에서도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대한 언급이 나왔고 참모들의 만류에도 곽 전 사령관이 출연을 결심한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날이 밝은 뒤 오전 8시쯤 김현태 707 특임단장과 법무장교, 방첩부대장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선 예상 질문을 10줄 정도 받아 적은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유튜브를 찍은 김병지 의원과 통화했다는 얘기죠. 예, 사전에 통화를 했고 예상 질문을 받았고 김현태 단장은 국회에 나와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연락해 같은 유튜브에 출연해달라고 제안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어제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 이후 여권에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야당 압력에 오염됐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곽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언론을 통해 자신에게 양심 선언을 요구한 건 민주당이 아니라 고교 동기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란죄로 엮겠다는 말은 언론 기사를 보고 알게 됐다는데 이를 둘러싼 반응 정민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측 변호인은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곽 전 사령관이 양심 선언을 요구한 사람은 민주당 쪽이 아닌 고교 동기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내란죄로 엮겠다는 발언의 주체에 대해선 TV에 나오는 정치권 기사를 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곽 전 사령관 측은 어제 TV조선의 관련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며 구속된 곽 전 사령관에게 바로 물어볼 상황은 아니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여권의 공세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민주당은 곽 전 사령관 측의 입장이 전해지자 회유 의혹은 헛개비 같은 주장이라며 엉터리 의혹을 쫓아 자충우돌하는 국민의힘 모습이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에선 말이 안 되는 황당한 해명이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고교 동창이 양심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란죄로 엮겠다는 말도 고교 동창이 있다는 말입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해명이 계속 꼬이고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국민의힘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오염된 만큼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오염의 주범은 바로 민주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유와 겁박 사실을 계속 감추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와 심판에 직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야당의 탄핵 공작이 드러났다며 탄핵 심판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당초 이번 주 안에 나올 거란 관측이 많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헌재 내부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불편한 기류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 문제가 한 총리 선고 일정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송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변론은 지난달 19일 종결됐습니다. 이미 보름이 지났지만 오늘까지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으며 당초 예상됐던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 복귀를 막기 위해 헌재가 선고 일정을 미루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되든 말든 오로지 민주당의 이익을 위해 한덕수 총리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꼼수입니다. 헌재는 정치적 상황은 고려 대상이 아니란 입장이지만 최근 평의에서 최상목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 한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건 위헌이란 헌재 결정은 기속력이 있는데도 임명을 하지 않는 국가기관에 강한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헌재로선 상황 변화가 생긴 셈인데 검찰이 국무위원들의 수사 기록을 제출해달라는 헌재 요구를 거부한 것도 한 총리 탄핵 심판 일정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헌재 답변서에 대통령 사건에 낸 자료를 활용하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료 확보가 무산되면서 조만간 선고 일정이 잡힐 거란 전망과 헌재가 추가 확보를 시도할 경우 일정이 늦어질 거란 전망이 엇갈립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예상 시점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야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탄핵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늘고 있는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조하는 이유 뭔가 있겠죠? 최홍국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계속 미룬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키우고 있는 헌정 질서의 위기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최 대행이 불법과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헌재 판결에도 임명을 하지 않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탄핵 추진에 대한 강경론과 신중론이 맞서고 있는 걸로 알려졌지만 탄핵을 주장하는 당내 목소리는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헌법 위반이 계속되고 있다며 탄핵 사유가 있다면 탄핵당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장경태 의원도 진지하게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혼란의 상황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치와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해온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5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사무처에서 저기 병원하고 좀 연락해서 앰뷸런스 좀 불러요. 오전 중에 다 마무리하자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대통령에게 재량권이 있는데도 조기 대선을 노린 민주당이 최상목 흔들기에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 육성이 담긴 녹취 공개에 정치권이 하루 종일 술렁이었습니다. 이번 녹취 논란의 파장과 선고가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뉴스 더 코너에서 깊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국회에서도 곽 전 사령관 녹취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이고 당 대변인 3명도 잇따라 관련 논평을 냈습니다. 여당 의원 10여 명도 SNS 등으로 잇따라 곽 전 사령관 녹취 관련 메시지를 냈습니다. 일부 잠재 대권 주자들까지 나서면서 여권은 그야말로 곽종근 녹취를 두고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여권에서 이렇게까지 이 문제에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힘은 두 가지 핵심 증언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 그리고 바로 곽 전 사령관이 들었다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 지시입니다. 홍 전 차장은 앞서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한 진술이 여러 차례 엇갈리면서 이 메모 신빙성을 두고 이미 논란이 불거진 상황인데, 여기에 곽 전 사령관 진술까지 힘을 잃게 되면 야당의 내란 주장의 근거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내란은 홍장원과 곽종근 두 사람이 만들어낸 유령이었다면서 두 기둥이 무너진 만큼 내란죄도 또 탄핵도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야당 의원들이 곽 전 사령관 진술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반응을 냈습니까? 어제 저희 보도가 나간 뒤 이 보도 내용 자체를 반박하는 야당 의원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곽 전 사령관 발언을 놓고는 다른 해석을 내놨는데요. 양심 선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진실을 얘기해달라는 표현이지 위증을 교사하거나 회유를 한 게 아니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심 선언을 강요받은 정황은 진술 조작의 증거라는 여당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다만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회유 의혹을 주장한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녹취가 이뤄진 건 12월 5일이었고 자신이 곽 전 사령관을 만난 건 닷새 뒤인 10일이었는데 권 위원장이 자신까지 싸잡아 의혹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양심 선언을 하라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라면서 이 보도 내용을 반박하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앞서 전해드렸는데 곽 전 사령관 쪽에서 해명이 나왔습니다. 일단 양심 선언이라는 말을 한 게 민주당 쪽이 아니다. 고교 동기다.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내란죄로 엮겠단다. 이 말은 뭐 뉴스를 보고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습니까? 이 보도해드린 녹취를 살펴보면 이 곽 전 사령관은 얘들이 나를 내란죄로 엮겠단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앞에 대화에서 나온 발언, 즉 양심 선언하라고 한 주체가 곽 전 사령관의 고교 동기가 맞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대화의 얘들은 고교 동창으로 이해해야 맥락상 맞습니다. 그래서 곽 전 사령관 측의 해명이 명쾌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심 선언이라는 것과 엮겠단다라는 주체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인데 곽 전 사령관 녹취 파장까지 외부 변수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가장 관심 아니겠습니까? 이 법조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 각각 최종 변론기일 14일과 또 11일 뒤에 선고됐던 만큼 윤 대통령 사건도 다음 주 중이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탄핵 심판 일정에 더해 핵심 증인이었던 곽종근, 홍장원 두 사람 진술과 관련한 논란이 불이 붙으면서 헌재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는 좀 양상이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긴 한데 헌재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또 지켜봐야겠군요.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의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자녀를 사퇴시킬 생각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사퇴는 자녀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선관위는 조치를 고민 중이라면서도 법령상 거의 대부분 채용 취소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자녀 특혜 채용이 논란이 된 박찬진 전 사무총장이 출석했습니다. 왜 거짓말했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중앙위원회 사무처에 보직 배제된 채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 전 사무총장은 딸을 사퇴시킬 의향이 있냐는 여당 의원 질문에 사퇴는 딸의 의사에 달렸다고 답했습니다. 따님 사퇴시킬 의향 있으십니까? 자진 사퇴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본인의 의사... 마찬가지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답변도 비슷했습니다. 따님 사퇴해서 내게 해줄 겁니까? 제가 결정한 문제는 본인의 스스로 나서 해결할 생각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긴 어렵다면서도 당사자들의 결자 해지를 원한다고 하자 민주당에서도 강한 질책이 나왔습니다.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퇴나 이런 의사를 조직 폭력배들 조직입니까? 뭐 옛날에 우리끼리 식구끼리 좀 해먹었는데 어쩌겠느냐라는 입장을 제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들을 줄 몰랐습니다. 선관위는 상응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방법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 취소가 가능한 사람은 10명 중 단 1명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에서 5명 중 1명꼴로 친인척을 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무가 많아지는 선거철에 휴직자가 늘어나는 것도 매번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고위직 자녀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경력직으로 채용된 직원들의 가족관계를 조사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재직 중인 사례가 전체의 8%였는데
4촌 이내로 범위를 늘리자 수치가 20%까지 올랐습니다. 경력 채용자 중에서 5명 중에 한 명이 친인척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 자정 노력을 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이 수치는 조사에 동의한 직원 339명만 살펴봤기 때문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하거나 8촌 이내 친인척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수치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관위가 아니라 가족 회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관위 업무가 몰리는 선거철에 직원들의 휴직 비율이 급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올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달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전체 직원의 4.3%인 133명인데 조기 대선이 거론되기 시작한 지난 2달 동안 휴직한 직원은 50명에 달합니다. 지방선거와 대선이 함께 치러진 2022년 3월 휴직자는 20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곤 반년 사이 20%에 뛴 바 있습니다. 선거할 때만 반짝 활동하는 선거관리위원들 평소에 뭐 하나?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심지어 선거 있을 때 휴직이 이렇게 많으면 일각에선 휴직자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해 경력직을 채용하고 여기에 직원들 친인척이 많이 선발되기 때문 아니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 한 달간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없다며 전체 수입품의 25% 관세를 매긴 게 불과 하루 전입니다. 백악관은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챙길 수만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시시각각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또 한 번 보여줬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을 보면서 주요 동맹인 유럽도 안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럽 안보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 억지력에 의존해 왔는데 더 이상 미국을 믿고만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 보유국인 프랑스가 자체 핵 방위력 구축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프랑스가 유럽을 보호하는 프랑스 핵 우산론을 꺼냈습니다. J'ai décidé d'ouvrir le débat stratégique sur la protection par notre dissuasion de nos alliés du continent européen. 나토를 통한 미국의 핵 우산을 프랑스가 대신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건데 독일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메르츠 기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유럽의 독자적 핵방위론에 화답한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 손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유럽의 국방력 증대도 주문했습니다. Qui peut donc croire, dans ce contexte, que la Russie d'aujourd'hui s'arrêtera à l'Ukraine? Alors face à ce monde de danger, rester spectateur serait une folie. 현지 시간 6일 열리는 유럽연합 긴급 정상회의에서 결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홀대가 노고라 하면서 유럽 내 핵보유국인 프랑스와 영국이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What I think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outcome, which is a lasting peace in Ukraine, which is good for Ukraine, for Europe, and of course essential for the United Kingdom. 스타머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굴욕을 당한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을 방문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울산에서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기사를 포함해 5명이 타고 있었는데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택시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차량 안에 에어백은 모두 터졌고 실려있던 짐들은 뒤섞여 있습니다. 택시는 낮 1시쯤 언덕길을 내려오다 담벼락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냥 소소하듯이 갑자기 큰 소리가 크게 나긴 났어요. 갑자기 이제 밑에서 앰뷸런스 소리도 나고 소방차 소리도 나고. 이 사고로 70대 택시기사와 70대 승객 3명 등 모두 4명이 숨지고 또 다른 70대 승객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택시는 70m가량 이어진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오른쪽으로 꺾이는 길목에서 그대로 돌로 된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차량이 급제동할 때 바닥에 남는 타이어 자국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택시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 장면이 녹화돼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 지역을 비추는 CCTV도 없는 상황. 비도 안 왔고 노면도 안 젖어 있었고 딱히 그런 부분은 없었을 거. 경찰은 사고 충격으로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또 국가수와 함께 사고 기록 장치도 분석해 차량 결함 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동여입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은 잇따라 막혔고 납품을 중단하는 업체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다 부도가 나는 건 아닌지 회사 안팎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상품권으로 결제가 이뤄집니다. 홈플러스와 제휴한 상품권 사용처 대다수가 결제를 중단하자 상품권을 갖고 있던 소비자들이 대거 사용에 나선 겁니다. 정보로 많이 오시기는 해요. 상품권 있으신 거 쓰시라고.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할인 판매한다는 홈플러스 상품권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너무 편하니까 가까워서. 여기 주변에 아파트 있으니까. 납품업체들의 거래 중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전자를 시작으로 오뚜기, 롯데웰푸드, 롯데칠성음료, 동서식품 등이 오늘부로 납품을 중단했습니다. 일시 출하 정지를 했고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홈플러스 측과 정상화 방안을 지금 논의 중입니다. 홈플러스 측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잔고가 3,090억 원이어서 물품 대금 지급은 문제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지난해 TMF 사태를 겪은 납품업체들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채권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과 전자단기 사채는 1,940억 원에 달하는데 이달 295억 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옵니다. 여기에 대주주인 MBK가 법정 관리 직전 70억 원의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나 불신을 더욱 키웠습니다. 홈플러스 노조는 선제적으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부터 비정상적이라며 MBK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광고에 혹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문해보면 광고에서 본 것과는 딴판인 제품이 배송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유튜브 광고 믿어도 되는 건지 소비자 탐사대 차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먹거리부터 전자제품까지 유튜브 광고를 넉놓고 보다 보면 결제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10만 개가 팔렸으며 호평률은 100%입니다. 윤인섭 씨도 그런 경우입니다. 두툼한 대게살 20개를 49,000원에 판다고 해서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12일 만에 중국에서 날아온 택배를 설레는 마음으로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들어있는 건 손가락만한 게맛살 2개뿐이었습니다. 딸이랑 2개 가지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이건 부실한 게 아니고 이건 사기예요, 사기. 반품 환불 요청에 대한 업체 답변은 더 황당했습니다. 결제액의 3분의 1도 안 되는 15,000원을 돌려줄 테니 문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부산에 사는 이모 씨도 유튜브 광고에 골탕을 먹었습니다. 5만 원짜리 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샀는데 언제 어디서나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합니다. 중국에서 보낸 제품은 켜지지도 않는 먹통이었습니다. 통째로 아예 이렇게 깡통을 보낼 줄은 몰랐죠. 소비자들은 이렇게 사기에 가까운 광고를 방치하는 유튜브에 분통이 터집니다. 이렇게 근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믿고 사는 거죠. 해외 직구 사기 의심 쇼핑몰 상담 건수는 2021년 251건에서 1,372건으로 2년 새 5.4배 증가했습니다. 피해 사례 10건 중 8건 이상이 유튜브 등 SNS 광고를 통해 발생했습니다. 유튜브 측은 구글 정책과 규정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내놨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봤을 땐 증빙 자료를 갖춰 카드사에 승인 취소를 요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떤 사기가 의심되거나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카드사에서 이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만 봉을 만드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비자 탐사대 차순우입니다. 요즘 멍게가 제철입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수확할 멍게가 없어서 일손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 높은 바다 수온으로 대부분 폐사했기 때문입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통영의 멍게 양식장입니다. 어선에서 줄을 끌어올리니 빨간 멍게가 줄줄이 매달려 올라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크기가 계란만 하고 속을 까보니 알은 더 작습니다. 앞으로 두세 달은 더 키워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멍게가 다 죽어서 없어서 이제 이렇게 1년산 좀 키워서 한 5월달, 6월달에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여름 고수온으로 멍게의 97%가 폐사하자 지난 겨울부터 양식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실제 바지선 위에는 이미 폐사한 멍게들이 매달려 있던 밧줄이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고수온 피해가 확산해 일부 어민들이 양식을 중단하면서 지금 한창 가동해야 할 멍게 수확 설비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수확할 멍게가 없다 보니 첫 수매도 취소됐습니다. 할 수 없이 안타깝지만 초매식을 취소하고 위판할 수가 없는 입장에 이르렀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통영과 거제에서 멍게 씨가 마르자 시중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통영적인 멍게를 아예 보기 힘들고 동해 멍게도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키로에 막 한 2,000, 한 500원꼴 하던 게 지금 뭐 4,000, 뭐 500원, 4,800원 이렇습니다. 이상기후 여파로 제철 해산물을 맛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 내통 발언을 두고 당내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 대표는 지나간 일이라고 빠져나가려는 듯 했지만 친명계에선 이 대표 발언을 엄호하는 주장들이 잇따라 나왔고 비명계는 통합을 외치는 이 대표의 진심이 뭐냐고 묻는 지경입니다.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장경태 의원은 실제로 비명계가 검찰에게 이 대표 관련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내통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 대표 발언을 두둔한 겁니다. 같은 친명계인 최민희 의원도 사과는 성찰하는 인간이 갖는 특권이라며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은 물론 검찰까지 겨냥한 메시지란 분석도 나오지만 비명계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비명계 최고위원이었던 고민정 의원은 대선을 앞둔 시점을 염두에 둔 듯 바둑으로 치면 악수 중에 악수라고 혹평했습니다. 어제 그 발언으로 인해서 공든 탑들이 다 가려지게 돼버릴 것 같아서 김두관 전 의원은 국민 통합은커녕 당내 분열부터 조장하는 이 대표의 본 모습은 무엇이냐고 비판했고 김부겸 전 총리도 지난 총선 당시 낙천된 분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유감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말로만 통합을 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감안한 듯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이 성사될 경우 비명계를 대거 중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당내 내용은 이어지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대선 구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엔비디아 구상을 밝힌 데 이어 5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국민 펀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다분히 의도가 있는 공세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왜 그러는 건지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최소 5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해 이익이 나면 배당 수익을 국민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별도의 추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펀드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겠지요. 앞서 이재명 대표가 국가가 지분의 30%를 갖는 한국판 엔비디아를 언급한 지 사흘 만에 나온 후속 조치 성격의 구상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엔비디아 논란을 키우는 게 우리한텐 더 이득이라며 경제 이슈를 선점해야 중도층을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판타지 소설로 비판받으니 50조 원 펀드로 덮으려는 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500조 규모의 펀드 조성을 제안했는데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비현실적인 구상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야당 대표와 여당 지자체장의 만남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재명 대표와 박형준 부산시장의 만남은 결국 신경전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대표는 북극 항로 계획이, 박 시장은 글로벌 도시 특별법 등이 더 시급하다며 온도차를 보인 겁니다. 이런 방구도 없이 냉담하게 대응을 했다는 것은 우리 부산 시민들을 냉대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상당히 실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당이 부산에 대한 애정이 없다거나 그렇게 표명하시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대표의 PK 방문을 두고 국민의힘은 향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얄팍한 정치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했습니다. TV조선 장세입니다. 여야는 오늘 상속세 개편을 두고도 맞붙었습니다. 양쪽 다 상속세를 줄여주겠다는 건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서 우리 상속세가 어떤 수준인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여야 모두 어떤 식으로 줄여주겠다는 겁니까? 네, 오늘 여야가 경쟁적으로 상속세 완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민주당은 현재 5억 원인 일괄공제 상한을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겠다고 했고요.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일괄공제 상한은 10억으로, 배우자 상속세는 아예 폐지하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최고세율이나 기업 상속세도 완화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이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 필요성은 여야 모두 동의하지만 세부 방식에서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상속세를 얼마나 내길래 서로 앞다퉈서 낮춰주겠다는 거죠? 네, 상속세 과세 기준은 1997년 이후 30년 가까이 그대로인데요. 물가는 오르는데 과세 기준이 그대로라 지난 몇 년간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요. 2023년까지 상속세를 낸 사람 수도 5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현행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를 합친 최대 공제액이 10억 원인데요.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속세 대상이 된다는 판단에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완화책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도 많이 하던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높은 편입니까? 네, OECD 38개 국가 중 10개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한 상태인데요. 상속세가 있는 나라들 중에서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이고 우리가 2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족들에 대한 공제도 적은 편이어서 실제로 내는 상속세는 일본보다 많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021년 기준 GDP 대비 상속 증여세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했을 때도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급물살을 탄다 이런 말도 있긴 합니다만 전문가들의 생각 어떻습니까? 네, 일부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과세 기준이 고정돼 있으면서 중산층도 과세 대상으로 편입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들의 고충이 컸던 만큼 글로벌 추세에 맞게 세율 조정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부합하도록 높은 세율을 중간 세율 정도로 낮춰줄 필요가 있고요. 기업이나 부자들이 해외로 유출됨으로 인해서 국내의 산업이 저해된다는 면에서 개편을 같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져서 세수가 줄어드니까 일본은 오히려 상속세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다른 대책 없이 표심에 기대 단편적으로 상속세만 완화해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소수의 부자들에게 가는 것인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세수가 감소가 되면은 감세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요. 다만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으로 상속세 개편안을 냈었는데 여야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열을 올리는 건 결국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산층 유권자의 표심을 노린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네, 여야 모두 선거만 의식할 게 아니라 미래 세대에 어떤 도움이 될지 그걸 좀 생각해서 법 개정을 해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무대에 서서 서울시향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일은 지휘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순간이겠죠. 서울시향이 젊은 지휘자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클래식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장동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Push before, go to that, have relationship, okay? 야판 습외된 서울시향 음악감독의 직관적인 지도에 웃음이 터져나옵니다. 열정적으로 단원들을 이끄는 참가자 뒤에서 때로는 음악에 맞춰 함께 지휘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을 짚어주기도 합니다. 서울시향 지휘 펠로십 행사에 지원을 거쳐 선발된 젊은 지휘자 8명은 거장과 함께 직접 서울시향 리허설을 지휘하는 특별한 기회를 받았습니다. 우수 참가자로 꼽힌 3명의 지휘자는 서울시향 특별 공연을 직접 지휘하는 명예도 안았습니다. 지휘 펠로십 참가자에게 직접 공연 포디움에 설 기회를 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It's not only about the concerts we did, but it is also that you at least help to secure talent from this country. 원하는 음악이 나올 때까지 100%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희가 파고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게 정말 인상 깊었고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의 선율이 웅장한 관현악 사운드로 울려 퍼집니다. 서울시향이 개최한 세계 최초의 K-팝 라이브 클래식 콘서트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산하 레이블인 SM 클래식스와 함께 K-팝 대표 명곡들을 클래식으로 편곡해왔고 5년 만에 라이브 공연으로 팬들을 만났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유행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 K-팝의 클래식이 되는 거죠. 한계를 정하지 않는 실험과 도전들이 우리 클래식과 음악에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1953년 6월 18일 자정, 방공포로들이 수용소 밖으로 일제히 달려갑니다. 6.25 휴전 논의에서 최대 걸림돌이었던 전쟁포로 송환을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중국과 소련, 북한은 포로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적에 따라 송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유체제를 갈망하던 이들의 의지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처칠 수상은 이 대통령을 배신자라고 비난했지만 이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26,900여 명의 방공포로 자유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2명의 앞날이 위태롭습니다. 두 병사 모두 한국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뷰 유영훈 의원을 만나 의사를 밝혔죠.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꼭 가고 싶어요. 한국에 가게 되면 내가 바라는 권리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결심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도 한국과 대화가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헌법상 이들은 우리 국민입니다. 정부도 귀순 의사가 분명하면 헌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문제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포로들의 한국행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0,000명 넘는 병력을 지원받은 러시아가 북한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종전협상 테이블에 이 문제가 오를 가능성도 큽니다. 러시아와 가까워진 트럼프, 엉뚱한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뻔합니다. You are all, every one of you, dispensable. 북한 포로는 6.25 이후 처음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려면 은밀하게 미러 협상 전에 최대한 빨리 데려와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3월 6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자유를 향해였습니다. 낮들어서는 바람결이 한결 온화해졌습니다. 다만 아침과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10에서 15도 안팎까지 크게 나는 일교차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내일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은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과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고 이른 아침 내륙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0도, 강릉 영하 1도로 오늘과 큰 차이 없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충청 이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날은 점점 더 포근해져서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6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